2022년 초에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해가 됐었죠. 2022년에. 그러니까 그런 인물됨을 만든 그 배경은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희 세 사람이 다 이제 까만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까만 배경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하시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뭐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옛날 사진 아닙니까? 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나이 꽤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71년생. 71년생. 네. 71년생인데 네. 요거는 좀 영한 사진이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 책 거의 위인전이던데요. 전기, 그쵸? 전기요. 공식적인 전기가 맞아.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 보통 근데 그런 분들은 나이가 정말 지긋이 있거나 은퇴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이나 그럴 때 공식 전기가 이제 유통이 되는데 71년생이면 아직 젊은데 맞아.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지금 공식 전기 나와도 되는 거겠죠? 그것도 뭐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니까 예. 뭐 이 책을 읽은 독자로서 예. 그것도 또 다름이네요. 다른 그동안의 어떤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 부분도 역시 다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의 주요한 내용들 쭉 들여다보면 정말 다르다. 정말 특이한 뭐 이런 표현 해도 될까요? 특이한 인종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사람들도 괴짜다, 네. 뭐 사이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소위 전기라는 이런 성격의 책을 냈다라는 것도 또 역시 다른 인물과 비교해보면 또 다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52세인가? 71년생이면? 그렇죠. 그렇죠. 와. 겠죠. 예. 하긴 뭐 영장류 최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고의 부자니까 뭐 전기 나올만 하죠. 네. 요거 책 쓰신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이라고. 네, 월터 아이작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로 다 아시고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쓰신 분. 예, 그쵸. 정말 그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 정말 유명한 그런 전기를 쓰신 작가시고요. 월터 아이작슨이 일론 머스크하고 소위 계약을 하기를 2년 동안 그냥 어디든 따라와도 좋다 하는 계약으로 2년 동안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녔고요. 일론 머스크의 지인, 예를 들면 가족들, 심지어 전 와이프까지, 전 직장, 그리고 뭐 경쟁사 누구까지 해서 만나도 좋다. 뭐 와. 200여 명을 만났어요. 와. 그러면서 쓴 한 2년간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테슬라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 기사나 이런 걸로 통해서 단편적으로 봐왔습니다만 그래도 인간 일론 머스크,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전기.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해진 거는 전기차 테슬라라는 맞아요. 걸 성공하면서부터잖아요. 네. 우선은 이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2023년 한 9월 즈음에는 조금 말들이 많습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고 뭐 중국 쪽에서 뭐 공급 과잉 이제 그래서 테슬라도 처음으로 가격을 올해부터 내리기도 했고 또 올리기도 하고 있고 거의 시가처럼 막 횟집처럼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의 미래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것부터 좀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전기차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시경제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근데 숫자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잖아요. 23년에 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한 20%에 준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품목이 바로 자동차 더하기 자동차 부품. 네네.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을 더하면 한 1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네. 전기차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수출에서요? 네,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그 숫자까지는 그냥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감으로.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신차 판매 비중 중에 전기차 한 8, 9%, 1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추 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 동향보다 예. 글로벌 판매 동향은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는데 예. 22년 기준으로 18.2%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예. 그리고 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근데 23년 기준으로는 이제 7월까지의 수출액을 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23.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22년 아까 말씀드렸고 21년 전기차 수출액 비중이 12%. 네. 그러니까 12에서 20년부터 시작하면 12, 15, 18, 23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게 지금의 현주소를 보여줘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냥 팩트 위주로만 의견을 드리면 여러분 전기차가 유망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그걸 제가 굳이 또 구구절절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기보다 숫자적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차 판매 기준으로 많이 와 있는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전체 차량 판매 비중 중에 네. 그쵸 거기는 친환경 엄청 강조하고 예.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으니까. 예, 북미가 그래요. 예.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전체 신차 판매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다 아닙니까? 네, 거의 다입니다. 예. 2021년 기준으로 예. 93%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지금 거의 100%라는 얘기 지금은 96% 정도 추산합니다. 이 공식 통계가 저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보는데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네. 최근 데이터보다는 21년 기준으로 해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해 드리는 건데 그 기준으로는 93%고 그것도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예. 그러니까 2016년과 21년을 비교해 보면 2016년이 대략 한 55% 정도 됩니다. 대략 55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비중이 늘어나는데 네. 이것은 그러니까 노르웨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에요. 한 가지 또 그냥 있는 통계로 그냥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모델이 몇 개가 될까요? 비중은 낮아서 그래요. 전기차 회사 수만 해도 엄청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모델 수, 어우. 역시 비교 연도가 21년이니까 네. 21년에 300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전기 차량 종류가 300개 그렇죠. 종류예요? 예. 와. 그렇게 근데 2016년과 비교하면 또 역시 드라마틱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판매되는 그 비중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 네. 모델의 개수도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장을 뭐 어쨌든 다각도로 봤을 때 신차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전기차의 비중으로 보나 모델 개수로 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나 이런 수출 교역량을 가지고 보나 뭐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늘어나는 속도의 기울기가 24년 5년에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예. 왜냐하면 25년부터 신차 판매에서 화석연료 자동차 수출을 그냥 막는 그러니까 신차 판매 금지 제도를 네. 도입하는 나라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부터 네. 시작해요. 그리고 24년에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올림픽 역시 파리에서 신차 판매 금지, 그러니까 기존 화석연료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네. 그 제도를 먼저 도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촉매제 역할을 또 하면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신차 판매 금지 제도 말고도 그냥 그 배기가스 기준 자체를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전기차 클린카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사들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조사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 네. 차량 모델도 신모델도 많아지고 있고 그 네. 말인즉슨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그 쉐어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 점유율은 예. 그런 경향은 좀 나타나죠. 실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물론 자동차 매출액 기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도요타잖아요. 근데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3배 정도 하면 네. 테슬라죠, 대략. 네. 그리고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22년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을 쭉 나열해서 이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테슬라한테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0개가 아니라 7개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테슬라의 증가 속도가 조금 주춤해진 경향도 있어요. 더 뛰어졌다. 그게 쉐어예요, 쉐어. 예.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관점에서도 보급형. 원래 기술 도입 주기를 보면 네. 앞에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수용하는 경향성이 있죠. 예. 근데 이게 머저리티까지 가려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보급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또 보급형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근데 전체 쉐어에서, 전기차 쉐어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좀 줄어들거나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테슬라는 뭐 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여전히 테슬라는 미래를 그려놓고요. 네. 다른 기업들은 그냥 쫓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보들은 정말 여러 면면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슬라 이꼬르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이꼬르 테슬라 이렇게 네.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니죠. 물론 뭐 스페이스 X나 트위터 X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 테슬라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근데 테슬라를 성장시킨 건 누가 뭐라 해도 일론 머스크고. 그렇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네. 이 머스크가 어떤 인물일까? 예. 당연히 저는 이 책을 이제 추천인으로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독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읽어본 독자에 해당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몇 개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을 몇 개를 좀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앞부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대학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얘기하는데, 복수 전공을 했어요. 네네. 물리학 전공인데, 경영학을 복수 전공합니다. 네. 근데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배경, 혹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배경,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한테,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네. 왜 경영학을 선택했니? 네. 왜 경영학을 복수 전공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요. 그죠? 예.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영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네요. 맞죠? 예. 근데 테슬라래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배경에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게 됐는지 나오는데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것.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한 배경은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란 제품을 직접 제품 제작에 참여하고 싶어서예요. 기술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이고요. 그다음 네. 경영학을 전공한 보스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하는 경영자라는 그 보스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다. 이게 좀 다른 접근이죠. 그러니까 기술 제품 개발과 경영을 내가 함께 할 거다라는 걸 대학교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뭐 제가 몇 면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테슬라가요. 제 기억에 2011년
2011년부터 자동차 보험 회사로 진입합니다. 2011년이요? 예, 제 기억이 11년입니다. 거의 12년 전부터요? 네. 자동차 보험을 준비를 했다고요?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잖아요. 자율주행차면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네네. 온전히 운전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죠. 논란이 있다는 것부터가.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다. 그러면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제조사가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뭐를 사야 되는 거야? 자율주행차 더하기 보험 서비스를 사는 거예요. 패키지를 사는 거예요. 그거를 2011년부터 이미부터.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항상 고민하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 그 어떤 제 일개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 가동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over the air, OTA 솔루션. 그렇죠. 이걸 가장 먼저 도입했고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뒤늦게 그게 필요함을 인지하고 그 솔루션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먼저 앞서가는 것은 그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죠. 상상력부터. 근데 자기가 경영자가 아니면 그거 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 올려서 뭐 부장선에서 잘렸을 수도 잘렸겠죠. 있고. 야, 그 돈 드는 거 왜 하냐고.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의 표현은 죄송하지만 어차피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네. 이 사람의 시작부터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다 왜 그래야 돼요라는 질문만 받았어요. 그거 왜 해야 돼요? 하지 마. 동료들도 다 이런 지적만 받고 살았어요. 머스크의 동료들도 어렸을 때부터. 너 그런 거 하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는 엄청 그 주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엄청 폭력을 당했어요. 폭력. 예. 가정 폭력 또 그다음에 뭐 친지들한테도. 아니 그 깡패들. 동네 사람들. 동네 그 깡패들한테 되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왜 일론 머스크가 왜 테슬라가 그렇게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먼저 시도했을까? 그걸 이제 충분히 답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조금만 또 읽어봐 드릴까요? 네. 이 대학교 때 우리 쉬는 시간에 보통 동료들 보면 어디 갑니까? 매점 가죠. 매점 가고 매점을 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네. PC방 가고 그죠? 당구장 가고. 예. 네. 우리 X세대 이상은 당구장. 그죠? 00학번 이하는 PC방. 네.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했냐면 로켓 제작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논의하고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고 쉬는 시간에. 네. 그렇게 자랐고 제가 정말 인상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되는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대학생 때.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그림과 청사진을 그러니까 계속 그리는 인물인 거죠. 그게 그 테슬라를 있게 만든 배경이었다. 뭐 그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괴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거고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상상력. 맞아요. 또 그거를 물리학과 경영학을 함께 공부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기술로도 실현하고 기업으로도 실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52세에 공식 전기가 나올 만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52대 맞나요, 근데? 71년생이면은 71년생이면 52세. 제가 52세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81년생이어서 42세니까. 아, 그래요? 더 그럼 맞겠죠. 네. 아니 뭐 제 나이도 모르는 게 되는 건데. 네, 맞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테슬라 이제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도 많으니까 혹시나 이 책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좀 미래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우리만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가 마주한 도전 과제 어떻게 해나갈 거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 좀 담고 있는 거 없을까요?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근데 다소 이 책은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물을 좀 다뤘어요. 인물.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작가가 일론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물됨을 좀 집중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테슬라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왜 이런 배경하에 있었나라는 것을 좀 이해가게 만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찾으시는 동안에 네.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예. 이거 마지막에 예. 일론 머스크가 검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대요? 네. 안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거의 무슨- 조선왕조실록처럼 임금도 이거를 터치 못했던 것처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책을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나를 다 따라도 된다라는 네네네. 그런 걸 해주고 책을 전권을 쓰는 준 거예요. 네,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다. 아, 이 표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빼라고 막 이러진 않았다고? 와, 일론 머스크 성격 봤을 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출간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사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관여하지 않아야 제 3자 입장으로 좀 봐줘야 그래도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이 책의 또 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예. 그 부분이 이미 나오고요. 그 꿈꾸는 그 미래라고 한다면 네. 자동차 산업의 3대 패러다임 변화가 있잖아요. 네. 3대 변화가 하나가 바로 클린카, 그린카로의 전환. 네. 클린카라고도 하고 그린카라고도 네. 하는데 어제 녹색 자동차로의 전환.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전기차. 친환경. 하나고 두 번째가 스마트카로의 전환. 그러니까 스마트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네네. 그러니까 AI 자동차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패러다임 변화를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험 서비스도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면면들을 보이는 모습들인 거죠. 네. 그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자동차,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 이걸 꿈꾸는 이유 그게 하나의 청사진인데 왜 다른 자동차 기업하고 다른지 다른 점을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 네.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뭐냐면 이상의 것. 그러니까 다른 그 자동차 제조사들은 네. 운전하지 않게 하는 것 그 자체에만 자율주행차의 목적을 뒀어요. 그죠. 그냥 핸들에서 손 떼는 것. 그게 그렇죠. 자율주행.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차의 묘미는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죠. 그죠.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차를 우리 갖고 있지만 차를 운행하는 시간보다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죠. 저 세워놓는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소위 이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소유에서 경험. 우리는 차를 소유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경험만 하게 해주면 돼요.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꿈꾸니까 당연히 전기차이자 자율주행차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그냥 공유자동차 혹은 택시 서비스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림 그리는 소위 자율주행 전기차의 미래는 로봇 택시입니다. 그죠. 로봇택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림 그리고 있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3대 패러다임 변화 그걸 다 갖고 있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기계에만 집중할 때 테슬라는 이 세 가지 패러다임 변화 자체를 먼저 달려가서 이끌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실제 여기 보면 미래에는 호출하면 나타나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다음 승객을 태우러 떠나는 무인 차량인 로봇택시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게 머스크의 판단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로봇택시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25,000달러짜리 자동차 그러니까 보급형 네. 그래야 로봇택시로 가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아까 질문 주셨던 질문의 답변이지 않을까 이게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옛날에 그러니까 만화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걸 상상을 했고 네. 더 중요한 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라는 데서 이제 소름이 돋는 거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면서 네. 그 스토리와 그 실행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열광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간혹 나오는 떡밥이 있습니다. 네. 기가팩토리. 맞아요.
중국, 독일 이런 데가 아니라 네. 해외 공장도 물색을 더 하고 있는데 인도 쪽으로도 좀 마음이 기우는 것 같고 네. 또 한국에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일론 머스크가 만났어요. 근데 말로는 일론 머스크가 먼저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이게 떡밥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거 온 겁니까? 이게 그런 얘기는 없을까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죠.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라고 좀 놓고 봤을 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밸류 체인을 보면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네. 그러면 이 전방 산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네네.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전방 산업에 집중하는 이 서비스 기업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밸류 체인에서 이쪽 부분에 있는 후방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게 전방 산업이고 네. 소비자하고 멀어지는 게 후방 산업인데 네. 이 밸류 체인의 후방 산업 여기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부품인 거죠. 자동차의 부품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영역에서 어디에 의존을 할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에도 도전을 하고 하는 거지만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협업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이재용 회장 만나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과 이 테슬라가 협업할 수 있는 그 구간 그거는 분명 자율주행 전기차가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요 영역과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또 2차 전지 이런 영역 분명히 그런 면에서 기가팩토리를 그냥 양산하는 목적이면 인도로 생각할 거고요. 네네네. 기술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것은 아직 정해진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두고자 하는 그 관측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술적인 협업, 파트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삼성 이재용 회장도 만났고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각종 전장들도 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가 또 기대를 하는 포인트니까.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기술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건 인물 관련된 맞아요. 전기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 이게 근데 지금 거의 한 800페이지인가? 네. 되게 두껍죠. 되게 두껍습니다. 예. 예. 800페이지가 조금 안 됩니다. 읽으시면서 네. 이런 영감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느끼셨을까요? 제가 제 표현으로 제가 저자도 아니고 예. 추천인으로서 그 구절을 조금 또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께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절을 읽고 저의 소감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머스크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가혹한 환경에서 자란. 구타당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정서적으로 또 학대도 많이 받고 또 하여튼 뭐 서양 사회에서 또 이혼이 상대적으로 좀 빈번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가정사. 보냈는데 그래서 이 시작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소제목이 네. 나를 키운 것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근데 그 역경 속에서 이 테슬라를 경영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등장. 그 일론 머스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너무 괴팍하다. 네. 사이코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열정을 길렀고요. 또 그 열정을 가리기 위해서 괴팍함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이게 굉장한 이 일론의 인물됨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구간이 제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네네네.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키우려고 애쓰는 동안 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려놓은 그 미래를 다른 기업들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면에서
테슬라에 대한 시가총액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미래 가치, 성장 가능성, 성장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투자자들도 인정하고 베팅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요. 그 인물됨을 설명드릴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의 괴팍함, 다름, 독특함,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미래 산업을 만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2022년 초에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해가 됐었죠. 2022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인물됨을 만든 그 배경은 역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전달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을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사실 어떤 위인전에서도 많이 익숙하게 본 문구이기는 한데 그걸 네. 이겨냈고 야 거기에다가 열정 더하기 괴팍함. 네. 본인만의 세계.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만의 세계가 아니라 본인만의 우주. 맞아요. 그걸 현실로 한 거. 네. 와, 근데 남들이 세계관을 말할 때 우주관을 네. 세웠다. 네. 그만큼 상상력의 범위도 크다라는 걸 때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예전에 그 황창규 회장님, 네. KT 회장도 하셨었고 삼성 네. 반도체 거의 이제 최고 책임자까지 네. 하셨던 얼마 전에 3프로 TV 나오셔서 일론 머스크를 한 15분 동안 만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 네. 경영을 하시는 분이 갔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만나는 것도. 실제로 이분을 만나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말로 그 대면하기 정말 어렵고 만나고 나서 자기 열심히 막 브리핑을 했는데 됐지? 거의 이런 거만한 자세로 네.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평가하시자면 교수님이 네네.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 진짜 뭐 가까이 하고 싶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 사람으로서는 뭐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일종의 정서적인 그 난치병, 네, 이런 것들도 좀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뭐 산수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뿐입니다. 정답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괴짜고 뭐 물론 천재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스퍼거 아스퍼거 증후군. 그 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친구를 많이 둘 만한 그런 성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두기는 좀 어려운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인물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경제적 그 숙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한 문장이 잠재 성장률 둔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성장 고착화 되는 경로로 가고 있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인 거고요. 네. 저출산 외에도 그러니까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그럼 역동적인 경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 정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2%라고 한다면 그걸 밑도는 산업과 웃도는 산업으로 구분하면 돼요. 네. 그럼 웃도는 산업이 많아지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웃도는 산업이 다 누가 제한하는 걸까? 이런 괴짜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미래 산업을 계속 주창하고 대부분은 이런 현재의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이거 좋네 이용하기 바쁘고 이런 건데 왜 제조사는 보험업에 진출하면 안 되지 하는 괴짜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을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계속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저축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여기에 맴돌고 저도 가끔 제가 뭐 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참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런 기업도 있네. 되게 알짜 기업이에요. 네. 현금 굉장히 많아요.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예. 현금 갖고만 사업해요. 근데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수출 관련해선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래요. 왜요? 왜냐하면 그 해당 섹터에서 네. 국내 내수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계속 가져가면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만약에 빼곡하다고 하면 역동성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뭐 나는 비록 그런 인물이 되고 싶지 않고 내 친구로 두고 싶진 않을지 몰라도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물들이 많아야 소위 이 역동성을 가져오는 그런 경제? 그 역동성이 있을 때 우리 소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규 투자할 때 삼성그룹이 삼성 뭐 우주, 삼성 로봇 이런 사업으로 계속 다각화하고 신규 투자할 때 그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 계속 일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는 공급이 부족하고 나는 노동하고 싶은데 노동력 공급은 많은데 잠재적으로 공급은 많은데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이 나온 게 그거죠.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23년 현재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를 2번이나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새로운 경제 국면으로 가니까 역동성이 주는 거예요. 저축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인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로 만들긴 어렵지만 그 사회에선 필요한 인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없어도 되지만 그 나라 혹은 이 지구에는 필요한 인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천재 한 명이 나머지 99.9%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주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재산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투자, 뭐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경영을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고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을 보고 배우기 위함도 좀 크잖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 전기를 읽고 난다면 우리가 생각이나 뭐 계획이나 좀 바뀔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과연 일론 머스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드릴 말씀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제 의견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소위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까지 성장하고 지금 선진국 혹은 선진국 문턱까지는 왔잖아요. 이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 인력들에게 요구하는 그 역량은 분명 따라하기일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입니다. 결국 요구되는 학습 방법은 뭘까요? 암기하기인 거예요. 암기 잘했니? 암기 잘했으면 우등생. 암기 못했으면 열등생. 이렇게 평가받는 사회를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국면까지 오는 데는 암기 잘하는 인력이 필요했지만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5등까지는 왔지만 1등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암기하기 역량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렇죠. 질문하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얘기는 지금 왜 이래야 되죠? 왜 이 제품은 이래야만 하죠? 그러니까 밥솥을 누군가 선진국이 만들었으면 그 밥솥을 똑같이 최단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암기하기죠. 근데 밥솥이라는 장르가 없었는데 밥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안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문제제기와 질문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역량을 우리는 갖춰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암기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팍함, 문제제기, 현실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왜 우리는 우주에 여행 가면 안 되죠? 하는 독특한 사고, 생각.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가 아닌 소위 1등 국가로 또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재와 미래의 인재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뭐 얼마 전에 우리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 HR 헤드, CHO라고 하죠. 네. CHO 분들 20여 분 앉아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말씀 그대로 드렸어요. 제 생각을. 네. 근데 그렇게 생각드린 이유는 진심으로 소위 우리 다 인정하듯이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1위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들부터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렸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정형화된 어떤 인물, 정말 정직하고 바람직하고 정말 그 하나 뭐 손색 없이 자란 그런 인물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나. 반듯한 위인.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괴팍하고 특이한 뭐 그런 여러 인물사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길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책을 습득한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마다 습득한 게 좀 다르실 테지만 저는 어쨌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저의 소감은 이런 거예요. 저의 소감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소위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중소기업 네. 대표님들을 250분을 만나요. 한 포럼에서.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제 소감은 네. 안타깝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습니다. 목표가 엑시트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서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다 개개인의 예. 이해가 갑니다. 집 그러니까 사고 싶고 건물 사고 저도 싶고. 그러겠죠. 예. 저도 그랬죠.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한 그런 리더들이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엑시트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의 부고,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페이팔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네. 스페이스X로 가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그 전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엑시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번 돈을 그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에 이렇게 계속 역동적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을 이끌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있다면 그걸 하회하는 산업군이 있고 상회하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이 인물은 상회하는 산업으로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회하는 산업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있을 때 그 나라가 혹은 그 조직이 역동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인구는 차별화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인구 구조 변화는 이분 월서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나쁩니다. 인구는 더 어렵습니다. 경제 규모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은 네. 바로 이런 인물됨이라고 생각해요. 역동성. 그렇죠. 천재. 네. 창의적인 천재. 괴짜여도 괜찮아. 이런 한두 명의 네. 천재.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인물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책 저자도 아닌데 추천인으로 참여한 배경도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게 네. 핵심 메시지네요. 사실 네. 우리가 일론 머스크 책을 왜 읽어야 돼? 일론 머스크 뉴스 하루만 해도 막 수백 개씩 쏟아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거는 네.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네.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국가의 리더도 리더고요. 네. 국가의 정부 부처의 장관급도 다 리더고, 네네네. 뭐 다 리더고,
기업의 리더, 중소기업의 리더, 우리 이대호 대표님도 와이스트릿의 리더. 그러게요. 또 가정의 리더. 적어도 우리는 나의 삶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그 리더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삶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삶을. 네.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사실 저희 꿈은 엑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가 사준다면 좋지만 예. 지금 저희가 6명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무슨 말씀? 창업 한 6개월 만에 6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더 크게 가야 됩니다. 우리 갑시다. 목성 갑시다, 목성. 근데 대단하시네요. 좀 더 멀리 갑시다. 토성. 6명의 고용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좀 비즈니스적인 걸로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일이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도라고 해야 될까? 앞에서도 약간 좀 내수, 안정적인 기반, 안정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되게 힐난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은 페이팔도 성공했고 테슬라도 성공했고 스페이스X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물론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 트위터도 인수를 했고 물론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만 본인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다음 사업,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교수님이 투자자예요. 이런 분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투자라는 것의 정의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이잖아요. 저축이 아닌 형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얼마만큼 짊어지는지, 얼마나 나는 리스크를 감내할까에 따라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간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러나 투자라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저축의 형태로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돈을 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저축의 형태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간다는 뜻이고,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돈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이 컨셉 자체는 리스크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주식 투자의 생리상 현재 뭐 실적이 좋아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성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장성.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기준이죠. 그 기업을 고를 때 기준으로 우리 거시경제 관점에서 기준으로 삼을 조건이 네 가지인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주식 투자의 생리는 기업을 고르는 그 투자 조건의 생리는 성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시가총액의 3배가 되는 거죠. 성장성인 거죠. 매출액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5위밖에 안 되잖아요. 도요타가 1위고요.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시가총액으로는 3배가 될까? 그것은 성장성이죠. 다른 무엇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성장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즈니스맨의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셔라 마셔라라는 조언은 안 드립니다만 이 인물됨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뭐 경영자도 봐야 되고 그 기업도 봐야 되는데 경영자의 어떤 면면을 내가 보고 이 경영자의 믿고 의지하고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이 주식 투자를 동업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동업자를 찾는 거예요. 그 주식의 일부를 보유한 만큼 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를 누구로 할까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기업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 그런 인물에 저는 투자하는 거 그게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짊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성도 기대되는 만큼 리스크도 크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70억 분의 1. 그렇죠. 그 확률은 70억 분의 1. 예.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 네.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스페이스X도 사실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뭐 셀 수 없이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고, 과거에 나사가 했던 것도 이제 우주 개발을 거의 민간 기업이 더 많이 하고 있고,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항상 좀 궁금한 게 이들 기업이 상상력만으로 됐을까? 또 그만큼의 엄청난 그 엔지니어들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술도 중요하고, 기술만으로 됐을까?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투자금. 그렇죠. 그게 일론 머스크 자기 돈만으로는 안 됐을 겁니다. 투자도 받았죠. 이런 혁신 기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혁신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물론 이제 균형이 다 맞아야겠습니다만,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의 생각은 어쨌든 그 경영자의 면면 역시 인물됨.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많은 조직 구성원들을 자기의 어떤 방향에 맞게 따라오게 만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인물됨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일론이 꿈꾸는 여러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 그 관전 포인트가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관전해 보는 것이니까,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 본다면, 제가 책을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우 인상 깊게 스페이스X 부분에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살짝 읽어 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친구들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까요? 끼어들어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마. 당연히. 야, 무슨 로켓이야? 야, 무슨 로켓으로 우주 관광을 해? 저 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그 뜯어 말리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는데, 왜냐하면 친구들도 다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로켓 폭발 장면만을 모아서 영상을 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일론한테 자꾸 보여준 거야. 이거 위험하다. 돈 이거 터지지. 돈 다 날라갈 거야. 몽땅 날라갈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마치 저는 어떤 상상했냐면 노아 방주 때 노아가 주변에서. 비가 오니까 노아 이 방주 타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다 깰깰거리면서 비웃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홍수가 왔고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무교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일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창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꿈꿀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의 결론이죠. 그 결론을 잠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결론이지만 그 결론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하여 플로리다 해안가에 무사히 낙하했다. 드래곤 캡슐은 여전히 우주정거장에 올라갔다 돌아올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우주선이었다. 이 우주선은 한 달 전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우주비행사 각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갔고 4주 후에도 다시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친 상상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보더라도 미친 상상인 줄 알았는데 우주로 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 희망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회사를 만들어야지.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 만들었으면 기술 개발해야지. 기술 개발했으면 가기로 한데 가야지. 우주 가야지. 물론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더더욱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역시 경영자. 왜 우리 필립 피셔나 워런 버핏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경영자.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경영자. 그것도 기술과 경영 능력을 함께 갖고 있는. 이런 경영자를 또 찾아야 되는.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리더가 열정만 있으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식한데 열정만 많다. 사실은 위험하죠. 리더가 예. 무식할 거라면 열정이 없는 게 낫죠.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무식한데 열정이 있으면 정말 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제 이 인물됨을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는 내내 와, 열정을 느꼈는데, 거기에 다름이라는, 괴짜라는 특성이 있어요. 괴짜, 다름, 그리고 열정.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밸류에드라는 걸 느꼈어요. 계속 여기서 계속 이 사람이 상상한 그 무언가는 다 밸류에드예요. 예, 지금 그동안에 없던 무언가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착한 거야. 일종의 산업적인 관점에서 착한 상상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방향성을 갖추면서 열정이 있음을 좀 실감했는데,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사실 옛날 말입니다. 옛날 네. 말. 그거 들어보죠. 똑개, 똑부, 멍부, 멍개. 저는 안 그래요? 들어봤어요. 똑똑하고 게으른 CEO. 예.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멍청하고 부지런한. 예. 근데 그 가장 좋은 리더의 자질이 똑똑하고 게으른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똑똑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고. 힘들죠. 근데 똑똑하고 게을러서 적당히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시키는. 근데 말씀하신 것 정말 최악이 멍청한데 부지런하고 막. 멍청하고 게으른 어떤 게 더 최악이더라고. 그거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거의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거의 90시간, 100시간 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뭐 페이팔 시절에, 예. 그러니까 소위 핀테크 회사인 거잖아요. 예. 여기 페이팔 런칭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네. 여기 그 할아버지 얘기부터 나옵니다. 자기 아기 때부터 쫙 나옵니다. 근데 페이팔을 런칭하게 된 배경도 문제 제기였어요. 왜 우리나라의 금융 서비스는 이래야지? 아하. 왜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지? 아하. 왜 이런 건 안 되지? 그 불편을 계속 문제 제기예요. 질문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답습만 했다면 현재의 금융 서비스를 존중하고 이해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금융 서비스는 왜 이래야만 되지? 이러면 안 되나? 하면서 페이팔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 구조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지속적으로, 근데 그 페이팔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그 책상 밑에서 잤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책상 밑에서 잤어. 야전 침대. 그냥 막 코딩하기 바빴거든요. 코딩하다 잠들고. 이만큼 열정적인 인물이었는데,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다름과 밸류에드. 예, 이게 다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다 그래서 천재들,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은 다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 그런 위대한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차고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거 농담인데 안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 농담인지 몰랐어요.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지금 보시는 분들 배꼽 잡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전 지금 웃기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화답을 드리면,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 다 2세, 3세예요. 그죠. 이미. 그리고 우리네 청년들은, 뭐, 저를 포함한, 그리고 뭐, 제 선배급이나 뭐, 다 포함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 목표가 대기업에 취업하자예요. 그렇죠.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었고. 그렇죠. 대기업, 공무원, 이런 직장에 취업하자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의 수장들은 본인이 일군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고, 네. 그리고 그 물려받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생각인 거고, 또 나름 스타트업을 일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창업하고 하시는 우리 대표님처럼 그런 인물들은 또 목표가 엑시트고.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대부분, 예, 저는 아닙니다. 아니면 좋은데, 그래, 엑시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네네.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역동성이 사라질 것 같은 그쵸. 그런 걸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 인류에게 축복은 아직 일론 머스크가 젊다는 겁니다. 50대니까 굉장히 젊죠. 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이 지구를 많이 바꿔놨는데 스티브 네. 잡스는 안타깝게도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어떻게 될까? 네. 팀 쿡 너무 막 소심하고 좀 성격도 안 좋. 물론 성격은 스티브 잡스가 더 안 좋았습니다.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더 큰 회사가 됐죠. 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예. 일론 머스크가 죽은 다음에도 네.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처럼 예. 테슬라, 스페이스X 이런 회사들이 네.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예. 그런 내용 나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 걱정이 듭니다. 걱정이 들고 그러니까 잡스가 없는 애플보다 더 걱정이 된다라는 걸까요? 조금 더 걱정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뭐 잡스의 인물됨하고 일론 머스크의 인물됨하고 좀 비교했을 때 더 괴짜적인 그런 색채는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잡스도 엄청난 괴짜 괴짜라는 맞아. 이야기인데 머스크가 훨씬 더 어쨌든 좀 그 괴짜, 그건 저의 체감이니까 네네네. 이건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고, 괴짜적인 그런 모습은 조금 더 일론 머스크에 더 많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현재 가치나 그 밖에 다른 지금 비즈니스 꿈꾸는 그런 여러 부문들에 대한 가치도 일론 머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은 브랜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과제가 그거 같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영자에 의존해서 그 비즈니스 구조가 쭉 이끌어지고 그의 열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쫙 따라가던 시대에서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 기업의 경영을 자동적으로 자기가 없어도 부재 시에도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게 일론 머스크가 고민해야 될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월터 아이작스는 그런 게 과제다라는 뉘앙스로 이 책을 좀 집필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포스트 머스크를 네. 준비해야 된다. without 머스크. without 머스크. 예, 어쩌면 그런 것들도 이제 머스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사명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넌지시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그런 걸 이제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염려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라는 전기와 일론 머스크라는 전기를 둘 다 쓴 유일한 작가잖아요. 그렇죠. 월터 아이작슨. 네, 그러니까 월터 아이작슨의 시각으로서 그런 것을 거기에 이제 뭐 문체적으로 그걸 고민한다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 행간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고 뭐 이거 막 살 빠지는 약도 맞는다고는 하는데 네. 멘탈 케어도 중요하고. 네. 전자결제 페이팔, 전기차, 자율주행차,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AI, 뭐 뉴럴링크 이런 네. 것까지. 근데 지금 1971년생, 52세 정도. 네. 근데 머스크가 70세, 80세가 됐을 땐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 20년, 30년 후의 모습. 아마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이 이제 끝으로 예. 이 책을 앞으로 보실 분들, 네. 독자 분들이나 저희 YS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네.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거의 끝부분에 예.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소 제목이 있어요. 네. 그 소 제목이 결점으로 주조된 이겁니다. 결점으로 주조된. 결점으로 주조가 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점으로 제조됐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주조라고 하면은 쇳물을 부어서 네.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게 결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결점들로 구성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의외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깐 뭐 여러 그 단어들을 좀 말씀드리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무모한
리스크를 또 감수하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려운 욕망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또 변혁적 업적도 있지만 심한 좌절도 있었고 약속 파기가 굉장히 빈번했고요. 오만한 충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많은 결점들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대부분 이제 성격적인 결점이네요. 그렇죠. 뭐 신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결점을 이겨낸 게 열정이고 맨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네. 그 열정을 또 감내해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또 새로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속 그런 인물인 거죠. 그게 이제 결점으로 주조된 이러한 그 소제목이 굉장히 인상적게 느껴지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네.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스스로도 나의 어떤 부분 결점들을 이제 생각하실 텐데 결점으로 나의 모습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그 결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그 결점을 가지고 뭔가 장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매에 어떤 결점이 있으면 옷으로 커버를 할 수 있듯이 네. 뭔가 우리의 인물 속에 저의 인물됨에 결점들이 분명히 있다면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정말 결점투성이인 그 인물이 어떻게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그 미래를 계속 제시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었는지를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앞에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소제목 기억하시죠? 역경에서 시작했다. 네. 나는 역경에서 시작했는데 네. 또 역시 결점으로 완성된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월터 아이작슨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위로하고 여러분이 나는 또 어떤 인물로 성장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면 교사로 네.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이 인물의 그대로 투영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네. 8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전기가 네. 괜히 쓰인 게 아니다. 그리고 50세 초반에 위인전이 나올 만한 인물이고 네. 그 내용 역시 네. 제가 봤을 때 이 일론 머스크라는 공식 전기는 이 사람의 나이 따져보면 5번 이상은 개정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60대 버전, 네. 그러니까 환갑 버전, 7순 버전, 8순 버전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뉴스로 듣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 미래를 네. 우리도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현실로 마주하고 있고 네. 이제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듯이 나중에는 뉴럴링크를 그런 미래를 감히 또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화성 같이 가시죠. 그러시죠. 네. 네. 오늘 돈 많이 모아야겠네요. 그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 통해서 이 일론 머스크보다 더 일론 머스크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